남편은 33살입니다. 10년 전 일 때문에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세월이 세월인 만큼 감정조차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새엄마 때문에 최근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혼 가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쓰게 될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저에게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엄마보다 곱고 예뻤으며 몸매도 좋고 젊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멍하니 서 있었고 아빠 온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열심히 마늘을 빻고 계셨던 엄마는 화장도 못한 얼굴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늘어질 대로 늘어진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아빠를 반겨주려 웃으면서 달려나왔는데 옆에 있던 여자의 모습을 보곤 털썩 주저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빠 엄마는 하루하루 조용할 날들이 없었고 결국에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정말 많이 예언하고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벌써 그 여자에게 온전히 마음을 뺏기게 되었고 엄마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캐리어에 짐을 싸고 계셨던 엄마는 그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캐리어 하나를 꽉 채우지 못했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한쪽 바퀴가 망가진 캐리어를 끌며 저에게 전화한다는 말 한마디 하며 늦은 저녁 눈물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빠를 원망했지만 아빠도 자신을 이해해달라며 집에 들어오면 너무 숨이 막혔었다며 엄마와는 다른 입장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막 20살이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빠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엄마와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데리고 들어온 여자로 인해 제정신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서 만나게 되었고 생전에 한 번도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던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서 슬픔의 얼굴을 웃음으로 가려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또한 지치게 되었고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그 여자를 데려올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엄마와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해서 방 한 칸을 얻을 정도가 되면 나갈 거라 다짐했고 그동안 아빠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새엄마랍시고 저의 모든 걸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네가 지금 너희 아빠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불쾌하다. 항상 뭐라 그랬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도 준비하라고 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릴래? 너희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지금 난 너희 아빠랑 혼인신고한 사이야.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빨래 청소 저녁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니?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당장 청소 안 해? 정말 웃기신 분이네요. 아무 문제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었으면서 지금 뭐라고요?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고요? 내가 정신 나갔어요?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아줌마가 빨래, 청소, 저녁 준비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엄마로 인정받고 싶긴 한가 봐요. 그렇게 뭐라고 하기만 하면 네네 하면서 참 말 잘 듣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세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시점에 마침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저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아빠는 되려 저보고 계속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올 거면 저보고 나가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게 된 아빠의 눈빛과 행동과 말투에 저는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빠 없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 10년 동안 엄마도 자리를 잡으셨고 저 또한 좋은 남자 만나 부족하지만 소박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겁이 났습니다. 홀로 나와 부모 없이 독립하는 게 무서웠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언제나 엄마는 저에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신혼집 근처로 엄마 집을 구하는데 금전적으로 꽤 많이 도와줬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새엄마가 저에게 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이제야 안정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너한테 찾아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희 아빠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사진 한 장 받아라. 네가 어렸을 때 아빠랑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 뒷장에 너희 아빠가 너에게 남긴 메모가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 내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까지 함께 산 이유가 뭐겠니? 너희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렵게 찾아온 만큼 네가 아빠가 남긴 말을 잘 듣고 선택해주길 바란다. 새엄마는 다짜고짜 남편도 있는 상황에 찾아와 용건부터 말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한 장 건넸었는데 사진 속의 아빠와 저는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옛 추억을 팔아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뒷면에 아빠가 남긴 메모에는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며 과거 일들을 후회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한 줄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와 엄마가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말을 마지막에 적어놓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픈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와서는 돈 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과거의 사진으로 감성팔이하는 아빠와 새엄마의 모습에 너무 치가 떨렸고 저는 소리를 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엄마는 현관 앞에서 그래도 낳아준 아빠라며 노력 한번 해보라면서 전화번호 붙여놨으니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었는지 저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어 했고 저녁에 한참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새엄마가 찾아가서 더 기분 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전화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마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와는 인연을 만들기 싫다면서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기억을 지금도 지우고 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도와주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 또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분이 몸이 안 좋아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저에게 그제서야 얼굴을 내민 모습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나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빠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아빠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평생 함께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얼굴은 보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메모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네요. 엄마는 아예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으면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자의 눈이 멀어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고 제 아빠라는 게 남편에게 너무 창피하네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떠난 아빠도 나이 먹으면 부질없습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앞으로 가시는 길 저희한테 했던 몹쓸 짓 뉘우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아들이 대대로 귀한 집안입니다. 저희 아들은 3대 독자도 아닌 4대 독자입니다. 그것도 엄청 귀하게 낳은 4대 독자입니다.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종갓집입니다.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종갓집이냐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양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저는 어릴 적 시집살이를 엄청난 고생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귀한 이 집구석에서 아들 낳기 위해 저희 부부가 노력한 건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귀한 아들 낳아보려고 하다 보니 위에 딸이 어느새 3명이나 됩니다. 처음 첫째를 딸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엄청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시더니 둘째도 셋째도 딸을 낳자 이젠 아예 대놓고 시아버지 친척 어르신들의 냉담한 표정인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이후로 저는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의 이름이 오죽하면 아들 낳는 이름이라고 받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른들께 언성 높여서 싸웠던 날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무슨 벼슬이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오히려 딸만 셋 낳은 년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냐는 말에 제가 집을 나왔고, 그로 인해 집안 상황이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맡게 되자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싹싹 빌어서 겨우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를 낳지 않겠다고 집안일 선포까지 했었지만 남편이 아들 하나만 제발 가지고 싶다며 오죽 사정하는 통에 그리하여 겨우 얻은 아이가 넷째, 4대독자 아들입니다. 정말 그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동네 사람들 싹 다 불러서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 낳았다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열었을 정도니 얼마나 아들 했는지 대충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짐작은 하실 거라 봅니다. 저희 남편도 아들이라면 깜빡 죽는 사람이라 딸아이들과 너무 심한 차별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낳기 전엔 상관없다는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자 그 전에는 딸아이들의 방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생전 들어가 보지도 않던 사람이 매일매일 퇴근하고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이 자는 모습을 구경하고 볼에 뽀뽀하는 모습에 정말 이번에도 아들을 못 낳았으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났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귀한 아들은 우리의 바램대로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온순하여 사고 한 번 안 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인 서울대학교까지 합격했습니다. 다만 누나들 사이와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남자답게 적극적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숙기도 없고 자신이 뭔가 하고 싶다는 말도 잘 안 하던 아들. 그래도 공부 잘하고 오히려 말도 잘 듣는다고 좋아하던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명문대 합격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 입학 자금과 유학 자금을 보내주셨어요. 남자가 되어서 외국도 다녀오고 그래야 된다며 손자의 미래를 설계해 주셨죠. 문제는 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아들이 신입생 환영회도 다녀오고 했지만 학교를 다니던 아들한테 다들 첫 여자친구는 언제쯤 데려올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만큼 잘생겼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여자아이들이 집 앞까지 따라오고 화이트데이 같은 날이면 사탕을 엄청 받아오던 아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한창 공부할 시기에 혹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신경 쓰여 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러나 공부한다는 핑계로 여자친구도 안 만들던 아들이 대학을 갔고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올 줄 알았건만 학교를 다닌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도 여자친구가 없자 점점 집안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말에 저는 학교 앞에 자취방을 구해주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대학교를 복학한 아들은 그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 청소를 해주러 갔고 청소를 해주다 아들 옷장 속에서 경악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성용 가발과 옷, 구두 등이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 거를 생각했지만 가발과 신발 등이 한두 켤레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상해서 학교를 다녀온 아들에게 물어보자 아들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여자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축제 준비를 하다가 놓고 간 물건들이라고 말하더군요. 뭐 그땐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찰서에서 아들에 관한 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걸렸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남편과 저는 다급하게 경찰서로 향했고 남편이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집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다네요. 정말 그 한마디가 아들 입 밖으로 나오자 집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인 정적이 찾아왔고 다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리고 아들만 멍하니 쳐다보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땅바닥을 쳐다보며 입을 열더군요. 자신은 원래부터 여자였다고 누나들이 좋아하는 옷이 좋았고 누나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도 좋았고 남자가 좋았다고 자기도 그래서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가 좋아지고 여성스러워지고 싶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자신이 미친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걸 좀 고치려고 그 욕구를 공부의 욕구로 바꿔서 잠재우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지만 한 번씩 몰래 여장을 하는 날이면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이 들어서 더는 정말 이렇게 남자로 살 수가 없다고. 오늘 같은 일도 자신이 여자가 되었으면 경찰서에 갈 일도 사실상 없었을 거라고. 그동안은 부모님이 워낙에 너무 아들아들 거려서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라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치자 아들은 남편에게 자기가 아들로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또한 저는 살면서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을 하자 급기야 남편이 아들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남편을 밀쳐내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학교도 휴학하고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남편은 집안에 수치라고 찾을 생각도 말라고 했고 저희는 일단 집안 어른들에게는 아들이 유학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아들 이야기는 저희 집안에서 금기시되었고 어른들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변명하기 바빴죠. 그렇게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들도 이제는 다 성장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딸아이의 결혼식 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자기 누나 결혼식에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전화도 받지 않던 아들에게 문자로 말을 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니까 결혼식만 참석하면 안 되냐고요. 한참 만에 답이 왔어요. 자기가 가게 되면 다들 괴로워질 거라는 말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오기만 하면 아무도 말 안 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괜찮다면 누나 결혼식에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일 이른 오전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 중에 눈에 익숙한 얼굴을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에게 눈치를 보며 엄마 저예요 라고 여자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여자가 되어서 나타났더군요. 수술까지 했는지 가슴도 있고 치마를 입고 화장까지 해서 머리를 기른 아들을 보고 남편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분노에 못 이겨 아들은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정신이 혼미해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 사건으로 시댁 어른들까지 다 알게 되었고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쩔 수 있나요? 아들은 이미 여자가 되었는데.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딸로 생각할 테니 엄마한테 전화라도 하고 지내자며 다독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안 사람들 중 아들을 진심으로 딸로 여기며 받아준 사람은 저와 딸들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넷째 아들이 아닌 이제 된 딸이 저보고 미안하다며 울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괜찮다며 다독여주며 저 역시 눈물을 흘렸네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이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넷째 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큰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넷째 딸은 그동안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졌는지 큰 소리로 오열하며 저를 껴안으며 울었고 저 역시 같이 울었네요. 시댁과 저희 남편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집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의 숙제가 될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인생사 앞일 모른다고 아들이 지금은 딸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제 소중한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제가 워낙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인지 별탈 없이 좋은 회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더라고요. 마냥 대기업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학부생 때랑은 차원이 다를 만큼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치여 몇 년간은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아주 힘들게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봤고 3년차가 되니 조금 일이 수월해지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인 동호회, 테니스 모임 등등을 가지며 건강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모범생처럼 교수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제대로 노는 법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특유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저와는 완전 반대인 스타일이었죠. 언뜻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굉장한 부자이고
또 물려받은 돈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불려 몇백억 대의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모임에서는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모임이다 보니 투자 관련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불려주기도 하고 거의 그 모임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실질적인 회장처럼 대우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와는 거리가 멀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유독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약간 내가 겉도는 것을 챙겨주는구나 싶었는데 주위에선 100% 관심이 있는 거라고 잘 좀 해보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약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커피를 마시자고 하니 그 여성분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다 말이 정말 잘 통하고 보기 드문 진취적인 여자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확고해서 정말 만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함께하는 미래도 그리게 되고 어디에 살 건지 아이는 좋아하는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까지 낳고 싶은지 등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관계가 되었어요. 사실 그 여자에 비해서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기껏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벌과 직업뿐인데 몇백억대 자산가 앞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나요? 그래서 결혼은 사실 꿈도 못 꾸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맨날 우리 미래 이야기하면서 오빠는 왜 먼저 결혼하자고는 이야기 안 꺼내? 오빠랑 있으면 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불안함도 사라져. 오빠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빨리 오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고 오빠 손잡으면서 힐링하고 싶어. 혹시 오빠 내가 부담스러워서 결혼까지 생각 안 하는 거면 그러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신혼집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면 돼. 그러니까 오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확신과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정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만큼은 제가 부담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결혼식의 주인공인 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정말 화려한 호텔 이런 곳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극도로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결혼하자고 난 그게 더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프라이빗한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리고 모임 사람들도 저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던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직장인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아파트였고 아내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항상 여자친구, 그니까 아내가 된 제 여자는 제가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 넥타이도 정말 비싼 명품 넥타이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들도 한 명 낳게 되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사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손톱도 물어뜯고 해서 보는 저까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도통 대답해주지 않았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투자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며 말을 돌렸고요. 워낙 혼자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니 믿었습니다. 아내가 중학생 때부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에서 생활하셨고 아내는 혼자 한국에서 생활해서 독립심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해외에서 결혼식을 위해 들어오셨다가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일 때문에 출국하셨고요. 국내에서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대충 듣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하게 큰 아내였기에 이번 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행히 안정을 찾은 듯 원래의 당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지방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할 일이 많아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잘 해결하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다다음 날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 형사라고 하면서
아내가 사망했다고 빨리 서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서해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다리가 덜덜 떨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아내의 직업, 재산, 부모님,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허풍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사람들에게 투자 용도로 돈을 받은 뒤 그걸로 부자 행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동호회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그 돈의 몇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면서 본인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은 것이고 아내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도 아내 명의가 아니라 월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내가 그동안 저 몰래 우편함에 들어오는 각종 어마어마한 고지서와 사채업자들에게서 온 통지서 등등 전부 저 몰래 차 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혼식장에 온 처갓댁 식구들, 장인어른, 장모님 전부 하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두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외국에서 장인, 장모님 살고 계신 것부터가 거짓말이었고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라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정치 쪽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라고 귀한 부동산 정보라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아내는 재판일이 다가오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모든 사실이 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이 사실은 지역 뉴스에 짤막하게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동호회 사람들은 아내에게 수억을 맡기고 매분기 투자 수익금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저에게 엄청난 전화가 밀려 들어오고 집에 찾아오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고 당장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얻은 수십억으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 월세를 내고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원금으로 돈놀이하고 그러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채를 쓰던가 또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기를 치기를 반복했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몇 년을 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으며 이렇게 아이까지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도저히 원망스럽고 밉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된 후로 바로 그 신혼집에서 나와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심리상담 전문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아이와 함께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모든 인간관계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돈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아내 때문에 잃어버린 내 직장 동료들과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퇴직금까지 아내에게 바쳐버린, 그러니까 사기당하신 어르신 분들까지.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저도 나쁜 생각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이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혼자 남게 둘 수 없어서 일단 악착같이 살고 있네요. 정말 믿겨지지 않고 아직도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원망할 대상도 이 세상에 없으니 오죽 제가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다가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힘들지만 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정말 사기 당하신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죄스럽고 여러모로 정말 힘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